매수 신청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읽어보면 알 수는 있고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 모든 걸 다 대리할 수는 없고 여기에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시험에 나왔는데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재판 날짜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소송 절차거든요. 그런 거는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입찰표 대신 쓰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자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똑같습니다. 단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인데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닙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나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인데요.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14일인 등록을 하고요.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줍니다. 암기 프린터 2번에 맨 밑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이라고 적어놨죠.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고요. 등록 요건은 이 법 조문에 그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야 되고 부칙개공은 안 된다고 옛날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는 분들은.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공탁을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요건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을 비교해야 돼요. 56번에 동그라미 1번, 3번. 아까 그 문제에도 질문하신 문제에도 있었는데 이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중개업은 매수 신청 대리는 미리 해야 된다고요. 등록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서류는 이 8가지가 들어가는데 자격증 사본 들어가야 되니까 부칙개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 들어가야 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된다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증만 따고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여권용 사진 시험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진은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여기서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는 의미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3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만 원이고요. 자, 결격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시험에는 요거 1개 나왔습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라서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되는데 단 예외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26회 때 나오고 또 31회 때인가 또 나왔어요. 폐업 신고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 말은 폐업 신고해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돼요. 중개업을 폐업하든 매수 신청 대리를 폐업하든 폐업하면 안 하겠다는 사람을 등록 취소한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그 제가 법원 행정처에 안 하겠다는 사람 폐업하는 사람을 굳이 왜 등록 취소하냐 기분 나쁘게. 그래 기분 나쁘라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지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폐업했는데 등록 취소됐기 때문에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또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외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는 1번만 나왔습니다. 자, 대리 방식입니다.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문서가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임원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오직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 카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암기 프린터 5년 보존이 41번에 4, 5, 6에 있습니다. 41번에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 사항은 34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네요.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요거 나왔습니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 소유권 취득 시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설명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설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확인설명서 교부하고 5년 보존해야 된다.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리는 중개업일 때는 언제 확인설명서 교부합니까?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설명할 거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수인이 된 경우, 즉 낙찰받아 준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 1.5%고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제가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런 규정은 또 없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하면 합의 안 되면 소송해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죠. 달라는데 안 주면. 여기는 또 합의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협의라고 돼 있고요. 사실 합의는 국회의원들 여야 합의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합의는 불가능해요. 합의라는 건 100% 국회의원 300명 있으면 300명 다 동의받아야 그게 합의잖아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 아니죠. 그 민주주의는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협의해가지고 안 되면 다수결에 표결로 붙이는 게 민주주의라고요. 민주주의에서 100% 동의라는 건 안 나오잖아요. 공산주의나 100% 동의지만 뭐 푸틴도 100%는 아니에요. 한 90% 정도 받아가지고 당선된 것 같더라고요. 100%는 안 나와요. 요즘은 공산주의도. 자, 어쨌든 여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합의라고 돼 있어요. 협의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협의라고 돼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합의에 의해서.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 1부동산당 5만 원씩 정액이 가능하고요. 실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따로 실비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등을 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해서도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을 하고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 영수증을 중개보수가 아니죠. 이게 매수신청 대리 보수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을 교부는 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인데 신의성실, 그 다음에 공정중개, 비밀준수, 민사집행법 규정, 집행관 조치에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해야 되는 게 중개업을 하면 등수사보자 5개 게시해야 되죠. 거기다가 매수신청대를 하려면 3개를 추가로 더 게시해야 된다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지방법원장이 주겠죠. 매수신청대리 보수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3개를 추가로 더 게시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중개업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 없죠. 매수신청 대리는 표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그 15번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맨 뒤에 출입문에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 X 없고 그 위에 매수신청 대리는 표시해야 된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사전신고.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많은 것 중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 암기하기 그냥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하나만 기억하면 돼. 2번만. 우리 중개업에서는 휴업하려면 미리 신고하잖아요. 3개월 초과해서 하려면 미리 해놓고 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되어 있다면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중개업 휴업한 경우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매수신청 대리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 사후 10일 이내 한 번 더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요. 등록관청에게는 미리 신고해야 되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인데 이 금지행위는 2번, 3번 2개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느낌상 금지행위인 것 같아요.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한 건은 대리인으로 한 건은 본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두 사람한테 내가 낙찰받아 줄게.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주라. 이렇게 해가 돈만 받아 챙기먹고 어차피 1등은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명을 동시에 1등 시켜주겠다 하는 거니까 한 남자가 2 여자에게 동시에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동시에 두 사람을 똑같은 강도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2번, 3번 요 2개만 시험에 나왔다. 나머지는 그 느낌상 하면 안 되는 거 다 나오고요. 자, 3개월 초과해서 매수신청 대리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중개업을 휴업할 때는 미리 신고해놓고 지방법원장에게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한다고 했죠. 요거는 매수신청 대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요건 암기 프린트 52번에 53번인가? 52번이 아니고 53번에 박스에 까만 별표 있잖아요. 까만 별표 있는 거. 그래서 시험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 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 지금 저는 매수신청 대리는 협회에서 해봤고요. 뭐 실무교육은 협회도 하고 대학에서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되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대표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다른 임원은 출석 못한다 했어요. 아까 즉 입찰표 못 찍는다고 다른 임원들은. 그러니까 교육받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매수신청 대리
중개인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그만두고 1년 안 넘었으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고요. 교육의 사정교육 유효기간 1년입니다.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중개 실무교육 모두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고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인데 제가 협회에서 해보니까 32시간 하고요. 15만 원 받더라고요. 교육비는. 그 위에 공인중개사하고 싼 편이에요. 그게 4일하고 15만 원 받는다고. 4일하고 한 달하고 4일이니까 한 달도 아니네. 그럼 한 달 하면 60만 원 넘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60만 원도 싼 거예요. 제가 딸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국영수 3과목 하는데 150만 원 줬어요. 학원비 한 과목 50만 원. 여러분은 지금 6과목 해가지고 싼 편이라고. 학원비가 최고 싸요 지금. 사실 입시학원 이런 데는 굉장히 한 과목당 50만 원 받는다고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 자식들한테만 투자하지 말고. 저는 자식들한테 투자 안 해요. 저한테만 투자하고. 좀 안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하세요라고. 자, 교육 내용은 지급윤리.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암기 프린트 53번 박스 안에 있는 것. 지급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답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만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수교육도 12시간 하루 받고 9만 원 받았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8만 원, 지금 조금씩 자꾸 요즘 한 6만 원 받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요거는 중개업하고 똑같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중개업 할 때 손해배상하고 똑같다고요. 보정설정금액도 똑같고요. 개인 2억, 법인은 4억 이상 똑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중개업 할 때하고 똑같다고요. 물론 그런데 중개업 할 때하고 똑같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가입해야 된다고. 보정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2억 이상. 그 제가 아까 24만 8천 원 낸다고 했잖아요. 1년에 공제료가 협회 가입하면.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면 좀 더 싸기는 해요. 조금 쌀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러면 차라리 협회에 하는 게 낫겠죠. 협회하고 단결이 돼야 되잖아요. 권익을 보호하려면 개업공개사님들. 자,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 하고요. 협회 시도지부. 이게 우리 법에는 시도지부 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회 정관에서는 바꿨다라고요. 도회라 하더라고. 도회. 좀 헷갈려요. 예를 들면 충남지부인데 지금은 충남도회 회장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시도회라고. 도회. 뭐 근데 그런 거는 정관이니까 정관 내용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법조문이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그대로 지부, 시도에 있는 걸 도회를 지부라고 부르고요. 시군구에 있는 걸 지회라고 합니다. 경기도 지부. 경기도의 경우 경기 남부지부, 북부지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천시 지회, 여의도가 아니라 여주 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부나 지회의 경우에는 협회 주된 사무소는 법원행정처장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하는데,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요.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인데,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방법원장에 통지해야 되고, 지방법원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시험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냥 모르는 건 알고 싶잖아요. 네,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좀 읽어봐도 헷갈려요 이거. 근데 그림 그려보면 쉬워요. 쉽게는 쉬운데 근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뭐 원하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냥.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한 번도 안 나온 건 너무 골 아픈 거 자꾸 잡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이것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거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번 시간에 이 내용 엄청나게 많은 거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전체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고 다만 특이한 거 요거 2번 폐업하면 등록 취소한다 했잖아. 아까 이게 좀 특이하다. 안 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등록 취소한다고요?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 정지고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임의적 취소는 7번. 이게 암기 프린터는 44번에 요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암기 프린터 44번에 동그라미 15번에 있습니다. 15번. 암기 프린터 44번에 15번하고 12번. 44번에 12번하고 15번 두 개 구분을 하셔야 돼요. 12번, 15번 둘 다 업무정지 2번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1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 취소, 1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규칙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 이거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1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12번은 시험에 나왔고요. 어쨌든 특이하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매수 신청 대리는 위반해도 징역, 벌금, 과태료 없습니다. 징역, 벌금, 과태료가 없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해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업무정지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상대적 업무정지만 있잖아요. 절대적 업무정지는 없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절대적 업무정지 반드시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 이거 1번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요거는 좀 특이하니까 기억하라고 하나만. 안 하겠다고 휴업하겠다는 사람을 또 업무정지 시킨다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법원 행정처장한테 기분 나쁘게 왜 하냐. 그래 기분 나쁘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기분 나쁘라고 하냐 하면 법원 행정처가 법원 그 대법원에 있는 행정조직이에요. 우리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1순위가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 1위고요. 의전서열 2위가 입법부,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이에요. 의전서열이. 야당 대표는 8입니다. 이재명은 8입니다. 의전서열이. 국회의장이 2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그 행정부로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행정처에서는 나중에 그 법원에 있는 사람들 나오면 그 누구의 변호사들이잖아요. 변호사들하고로 그 개업공개사 귀찮고 짜증나서 매수신청들이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라고 그냥 억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라고요. 어쨌든 그냥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그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다는 것. 업무정지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1월 이상 2년 이하. 공인중개사법에는 6개월 이하죠. 공인중개사법은 6개월 이하. 지금 보세요. 매수신청 대리 관련해서 과태료, 징역, 벌금은 없잖아요. 오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뭐 사무소 이전 신고, 개시 업무 이런 거 위반하면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근데 여기는 업무정지라고요. 과태료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합니다. 취소 세계는 청문.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문을 안 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왜 그러냐.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그 뭐 이 사람들이 법을 서로 안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딴 법을 안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법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규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죠. 2차 과목은 거의 암기해야 되는 게 많다고, 솔직히 말하면 1차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다 5년 보존, 그리고 업무정지, 매수신청대리만 표시를 하고 중개업은 업무정지당해도 표시하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때까지 중개업소 많이 가봤는데 한 군데도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앞에 김밥집도 써붙여놨더라고. 영업정지됐다고. 김밥 뭐 먹다가 식중독 걸리고 그래가지고 식품위생법 몇 조 위반으로 영업정지됐다 빨간 걸로 써붙여놨더만 며칠 되니까, 며칠 안 있으니까 폐업하고 가게 넘겼더라고. 다른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더라고요.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면 옛날 그 영업정지의 효력은 없죠. 그 사람을 보고 낸 거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딴 업종 하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딴 업종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거는 한번 있긴 있었어요. 저 일산에서 폐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그냥 사장 명의만 바꾼 거예요. 자기 뭐 친동생이나 뭐 친인척으로. 그거는 똑같은 업종을 그대로 하면 영업정지 효력은 그대로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계속 영업 못한다고 보면 상당하다. 이런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형식적으로 명의만 바뀌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네. 업무정지는 그 사람을 보고 내준 거기 때문에 아마 승계 안 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업종은. 그렇지. 보통 뭐 한 달 정도 식당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렇더라고요. 명확하게는 그 사람을 보고 행정처분한 건지 그 장소를 보고 한 건지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승계, 업종 바꾸고 이러면 승계는 안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망을 한 때 암기 프린트는 51번에 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암기 프린트 거기 51번에 44번, 45, 46, 47에 있습니다. 51번에 중개업을 하다가 개업공개사 사망하면 폐업 신고할 필요도 없고 반납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한 자가 7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납 규정 없다고 사망하면.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대표자이 어떤 법인이 해산하면 대표자이 어떤 자가 반납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이 경매 한 문제, 상가 임대차법 한 문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세 문제 나옵니다.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출제 빈도는 낮은 편이잖아요. 앞에는 뭐 8문제씩 나온다고 했는데 한 주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앞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거의 28문제 정도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하면 거의 3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무인데, 실무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세 군데 파트라고. 요거는 세 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또 여기서 한 문제 더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나오고요. 나머지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농지 취득자익증명,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정지상권,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1일 합격 노트인데 옳은 것입니다. 차임 등의 정액 청구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죠? 예, 지금은 2 플러스 2년 해가지고 4년까지 살 수 있고, 4년 끝나고 다시 재계약하려면 그때는 시세만큼 올려도 되죠. 그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나오더라고. 이게 2 플러스 2 해가 4년 하다가 4년 동안은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리는데, 그냥 주인들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보통 한 번 올리거나 아니면 안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4년 동안. 그러면 4년 지나면
왕창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바뀌면 세입자.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건을 뭐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번에 여당이 참패해서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이제 국민들이 찍어주는데 어쨌든 이런 정책은 지금 정부는 뭐 2+2 이걸 없앤다. 그 대통령 될 때는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없애지기는 힘들 것 같고 이번에 없애는 거는 딱 하나를 지금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해놓고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갱신 요구를 세입자가 먼저 했으면 그는 2년 살아야 되는 걸로 아마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급심 판례 나왔어요. 그래 하급심 판례. 그래 하급심 판례가 나왔는데 그거는 하급심 판례가 잘못된 거죠. 법률을 위반한 판례는 그 판례가 잘못된 거예요. 법을 바꿔야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법이 잘못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악법도 법이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그건 하급심이 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법조문에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급심 판례는 그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 연장된 경우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고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는 기껏 2년 더 산다고 해가지고 그 보증금 어디 다른 데 썼는데 주인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3개월 만에 돈 구해서 내주기가 쉽지가 않고요. 안 내주면 만약에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청구해버리면 주인은 이제 세도 못 나요. 한번 보증사고가 나고 나면 그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든요. 다음에는 보험 못 들어요. 그 집을 세입자가 얻어도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 못 한다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은 옛날에는 2년이었고 요 판례가 나올 때는 지금은 최대 4년까지 살 수는 있잖아요. 그 4년 지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그냥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2번 자연인에 한하여 제가 아까 중소기업도 된다 했잖아요. LH, SH도 되고 단 중소기업은 그 직원이라 할 때 직원은 대표이사와 등기된 임원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매개시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맞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그 다음에 판결문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은 배당 요구 해야 되겠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얼마 받을 거 있는 줄 모르니까 배당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대항할 수 있습니다. 4번 이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됐다고요. 소유자가 돼서가지고 을하고 만약에 병하면 또 헷갈리니까 A로 할까요? A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났는데 이 매매 계약이 해제돼가지고 다시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소유권 돌려주고 돈 돌려받고 해야 되겠죠. 그럼 소유권이 다시 갑한테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A는 갑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약기간 동안. 자, 그 다음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이든 상가든 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현업에서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일시사용 임대차 이렇게 계약서 적었어요. 3개월, 계약기간 3개월 해가지고 원래 최단기가 2년이잖아요. 왜냐면 보증금이 없어요. 무보증 월세인데 3개월 해놓고 이행각서 이런 거 적어요. 3개월 지나면 보증금 월세 안 내면 바로 내쫓아버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 이행각서 적어요. 그 이행각서의 효력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도 중국 동포들은 월세 잘 내요 안 내요? 네, 아주 잘 내더라고요. 진짜 잘 내요. 외국 월세는. 난 지저분하게 하고 친구 잘 데려와요. 이성 친구들 잘 데려온다고. 그 누구냐 물어보니까 배우자라고 그래. 저번에 봤던 배우자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러니까 또 받겠다면서 이렇게 해가 경비 절감하려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저 남미 같은 데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그 대부분 결혼하겠더라고. 거기서 계속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 둘이밖에 없는데
금방 정든다고. 외국에서 만나면. 제 친구들 유학 가면 다 거기서 다 결혼하더라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유학 시절 만나면 정들 수밖에 없거든요. 다 외국인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해 줄 필요 없다고요. 대학교 4학년 2학기만 딱 거주할 게 명백하면 굳이 최단기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돼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 매수 신청 대리인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암기 프린트 53번 까만 별표 있잖아요. 박스 안에.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그래서 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고. 개업공개사가 임원도 출석 못하고 소속공개사도 출석 못하니까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출석할 수 있는 사람만.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죠. 두 사람한테 내가 낙찰 받아줄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받아먹고 실비 30만 원 받아먹고 또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고 또 50만 원 받아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받는데 이때 보수 명목 외로 돈,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이 아니고 초과라고 해야 됩니다. 초과. 잘못 만들었다고 예규를. 근데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해도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예규 규칙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이 아니고 초과잖아. 만약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번은 100만 원도 포함이잖아요. 100만 원 받아도 되잖아요. 그 초과,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법정 보수 초과 약정하면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돼 있죠. 이상이 아니고 초과가 맞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상이라고 잘못돼 있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 시행되기 전에니까 이건 아마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2021년 6월 1일부터인가 시행됐어요. 그 전에 이야기고요. 이번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다.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갱신거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주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내보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이 좀 어려운데 뭐 다른 데 세 안 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비워놓고 그냥 팔아먹어버리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돈이 아주 여유가 많이 있어야 세입자 보증금 내주고 비워놓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가지고 기존 세입자 돈 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3번 계약갱신 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산월차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액 중 3개 중에서 큰 금액이다. 큰 금액.
자, 그러면 기존 세입자한테 50만 원 받다가 더 못 올려받고 그대로 50만 원 받았다 하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사실 더 받으려고, 시세가 올라가지고 더 받으려고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데 새로운 세입자한테도 그대로 5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더 올려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한다고요. 3개월 환산월차임. 환산월차임이라는 거는 전세를 월세로 환산한다는 이야기죠. 그 월세만 있다면 이게 환산월차임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 3개월 분이니까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큰 금액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실제 손해 입은 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기존 세입자한테 50만 원 받다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100만 원,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월세로만 할게요. 그럼 100만 원 받았다. 그럼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2년분이에요. 2년분. 24개월 하면 1200만 원. 1200만 원 실제 손해 입은 액 15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큰 금액. 그래서 보통 이사비를 한 2천만 원 정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파는데 협조하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가 어차피 손해배상 이 정도 되니까. 그럼 세입자면 그냥 한 2천만 원 준 다음에 2천만 원 주고 나가는 게 나아요. 괜히 소송하고 이러면 그러다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2천만 원 준다 해도, 제가 아는 지인 중개하는데 2천만 원 준다 해도 협조 안 하고 했다가 결국은 주인 바뀌어가지고 바뀐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판례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게 4개월 동안 요 사이에 팔았으면 새 주인이, 매수인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할 수 있다고요. 너무 심하게 버티는 것보다 좀 합의 어느 정도 이사비 준다고 하면 나가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그 중대한 과실이 몇 번에 있어요? 5번? 5번에 있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의 하나가 나오는 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 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두 번, 그리고 민법에 한 번 나옵니다. 민법에 뭐가 있냐면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 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는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죠. 그냥 고의 과실이에요. 아무 말 없이 과실이라고 하면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다 포함이에요. 아무 말 없이 과실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는 중대한 과실의 하나요. 그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그 민법의 착오로 인한 취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하는 거,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이것도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인정 안 됩니다. 5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택은,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이죠.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의 차임액, 2달 월세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2020년 8월 현재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8개월 연체도 못 내쫓을 수도 있다. 해지 못할 수도 있다. 예, 갱신 요구도 거절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 줘야 된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전대인과 전차인, 3번이 X네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주는데, 아까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된다 했잖아요. 전차인,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지도 못합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번 이런 것, 2번, 4번은 적용이 된다.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있어요?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것,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월차임 전환율,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요?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이런 거는 9억 초과에도 적용이 된다. 이거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죠. 이거는 민법의 민사특별법에서도.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인데 당사자는 장래에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2번은 뭐냐면 깎아달라 하고 올려달라 할 수도 있다. 2번은 코로나 때문에 50% 깎아줬다가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깎은 금액에서 5%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 100만 원 하다가 코로나로 힘들다고 주인이 50만 원 깎아줬어요. 그래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되니까 100만 원 주라 하니까 깎아준 금액에서 50만 원에서 1년에 5%씩 올려주겠다. 그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등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갱신특례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특례입니다. 특례가 특별히 예외죠. 특별히 예외.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은 임차인이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1항 제1호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적용에 있어서는 연체 차임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연체하면 계약 해지하고 이런 거 내쫓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특례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발한다. 발생한다.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네요. 주택은 갱신 요구해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지금 현재는 효력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지금 현행 법령상은. 하급심 판례는 뭐 있기는 하지만 하급심 판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 판례가 아니면. 근데 상가는 만약 4년 계약했는데 갱신 요구해서 4년 더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4년 동안 돈 안 내줘도 된다고요. 상가는.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세입자 해지 못합니다. 상가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 경우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나간다고 하면.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어서 자동 연장된 경우는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역시 주택의 경우 갱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법정 갱신된 경우 주택 3개월 지나면 세입자 나가겠다고 하면 돈 내줘야 되고요. 5번 개정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인데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가.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 데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기 소유의 사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언제부터 있다? 청구한, 이거는 청구한 때가 아니라 성립한 때부터예요. 이거는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고, 시효취득은 이거는 시효취득이 아니라 땅 팔면서 묘 이장하겠다 안 하겠다 아무 말 안 해가지고 생긴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줘야 돼요. 이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 그 위에 묘 이장하겠다는 말 안 했잖아요. 그럼 낙찰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지료 계산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요.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고 달라요. 시효취득하고는 5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무조건 소멸한다. 맞죠? 그래서 1번, 2번 맞고요. 3번은 전세권의 경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되고 뒤에 있으면 말소된다. 단 앞서 있어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임차권도 마찬가지고요. 말소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유치권자는 틀린 거 4번이고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9억 서울에서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했는데 1번 최우선 변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적용됩니다. 2번은 즉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 받아가지고 월세 못 내가지고 폐업한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요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액 청구는 5% 초과해서 못 올린다. 이거는 적용 안 된다 했죠.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 안 됩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도 인정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제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29번에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위 규칙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소공이나 임원은 출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요. 업무정지 처분받으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이 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이게 X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니까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대리할 수 있는데 대리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시험에 나왔어요. 기일 변경 신청도 소송이에요. 그게 소송 절차예요. 그래서 기일 변경 신청도 대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
중개사무소 업무정리는 6월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 4월 강의는 마치고 5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